자, 계속 보실게요. 11가지 규칙의 일반적인 특징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엑스웍스 공장 인도 조건이고요. 1번 보시면 매도인이 약정된 물품을 자기의 영업장군에 또는 적출지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적치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수하게 되는 거래 조건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인도 위험 비용 요렇게가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엑스웍스인 상황입니다. 지금 인도는 어디서 일어난대요? 공장에서 일어난대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면 매도인 공장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을 한국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수익 국가까지 가져가는 역할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매수인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장구 내에서, 공장 안에서 또 어떤 특정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물건을 내려놓으면 매수인은 그 물건을 가져가면 된다는 겁니다. 11가지 무역 거래 조건 중에서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이 가장 가벼운 조건이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매도인이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원재료값 20원 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 한 20원 들고, 그 다음에 공장 운영비 한 30원 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본인 마진 붙여야겠죠. 본인이 물건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마진은 한 얼마 할까요? 30원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품 가격이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이 되겠죠. 100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공장에서 물건을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운송비나 이런 게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엑스웍스 공장 인도 조건을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것만 해가지고 물품 가격을 100원에 만들어 놓을 거예요. 즉 매수인한테 100원에 판매를 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물품을 여기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될까요? 내륙 운송비가 추가가 될 거예요. 내륙 운송비 20원. 그러면 여기에 20원 추가된 120원으로 거래를 하겠죠. 매도인은 절대 손해를 안 봐요. 그렇죠? 본인이 마진까지 다 남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물품 만드는데 혹은 물품을 배송하는데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추가하겠죠, 당연히.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이라고 하는 건요, 요거 말고는 사실 엑스웍스 조건에서 매도인이 고려해야 될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인도 조건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입니다. 3번.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운송비 및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4번. 매도인은 물품의 적재, 통관, 운송인의 선정 등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그냥 물건 가져가 라고 하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들은 전부 다 매수인이 하면 되겠죠. 다음에 5번. 국제거래보다는 수출입 통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국내 거래에 보다 더 적합한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엑스웍스 조건을 사용을 하면서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엑스웍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6번. 국제거래의 경우로서 매수인이 직간접으로 수출 통관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의 엑스웍스 조건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엑스웍스 조건에서는요,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되죠. 물건 나갈 때. 근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상황 때문에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엑스웍스 사용하면 안 돼요. 뭐 사용하면 돼요? 대신에 그거보다 매도인의 의무가 조금 늘어나는 FCA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되면 FCA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 담당자가 되는 거니까 그게 더 적합하겠죠. 7번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엑스웍스 대신에 FCA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당사자들은 지정 장소 내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장의 몇 층인지 그리고 그 층수에서의 어떤 구역인지 요것들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엑스웍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위험과 비용은요 그 장소예요. 인도 장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매도인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은 매수인이 지는 거고, 공장에서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 비용들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책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다 동일하고요. 이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아시고 갈게요. 자, 제가 이 분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 거예요. 근데 이 분필을 제가 누군가한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 분필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판매하려고 가는 도중에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물품이 깨진 거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 자, 그게 하나의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 제가 이 분필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건네줬어요. 그리고 돈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의 집으로 해당 분필을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부서졌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부담은 해당 물품이 만약에 손상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부담도요, 매도인이 공장에서 인도할 때까지만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비용도 그때까지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매수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 2번.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조건이죠. 1번.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친 후, 자, 이제부터는요, 수출 통관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적출지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수하게 되는 조건이다. 자, 아까 전에는 여기 수출국의 매도인의 공장에서 인도를 했죠. 근데 FCA로 넘어가게 되면요, 공장하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제3의 장소. 자, FCA, 공장, 그 다음에 제3의 장소. 2번. 운송인 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군에 또는 기타 지정장소, 이렇게 되어 있죠. 영업군에, 기타 지정장소, 이렇게 두 가지예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매수인이 사실은 이 수출국까지 오기 힘드니까 운송인을 한 명 섭외를 해요. 그래서 나 대신에 글로 가가지고 물품을 좀 받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장에서 인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공장까지 갈 거고, 공장이 아니라 제3의 장소, 기타 장소로 가게 되면은 거기까지 가면 돼요. 자, 3번. 매도인이 영업군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 영업장의 주소를 지정 인도 장소로 명시해야 한다. 여기를 알려줘야겠죠. 공장이 어디 있는지. 4번. 다른 어떤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러한 다른 인도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5번. 복합 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고, 6번. 운송비 및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운송비는요,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된 이후, FCA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인을 지정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은 매수인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도인의 인도가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운송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7번. 물품의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거나 수입 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매도인은 여기서 물품 나갈 때는 수출 통관은 해줘야 되는데 여기로 수입국으로 들어갈 때에는 수입 통관은 매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죠? 수입자가. 매수인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 더 적어 놓으실 게 있어요. 공장 인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을 매수인이 지정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FCA 조건으로 해서 인도 장소를 공장으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매도인은요, 해당 공장 앞에 대기되어 있는 운송수단에다가 물품을 적재해줘야 돼요. 적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의 장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가 지금 제3의 장소죠. 그러면 매수인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운송인이. 그리고 매도인은 여기 공장에서 물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운송수단에다가 싣고서 어떻게 해요? 이 제3의 장소까지 가야 돼요.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 주기로 했으니까. 대신에 제3의 장소에서 하기로 한 경우에는 물품을 가져다 주긴 하는데 여기 도착을 해서 매도인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 즉 양화 준비된 상태, 양화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품이 이렇게 실려있는 상태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FCA 같은 경우에도 인도 장소까지의 위험과 비용만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 3번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FA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특징적인 게 없거든요. FC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도 장소가 두 군데가 있죠. 그리고 FCA가 실제 무역 거래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FAS는 사실은 크게 사용되지도 않고 우리 이론상으로도 뭔가 이렇다 할 특징이 없어요. 1번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친 후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의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수하게 되는 거래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물품을 여기서 공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매도인이 가지고 와요. 여기까지 가지고 오면 여기에 매수인이 지정한 배가 떠 있을 거예요. 이걸로 옮기려고. 그러면 어디다 두래요? 선측, free alongside ship이죠.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본다면 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부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배 옆에 여기다가 물건 갖다 주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FA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선측 인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오직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요거는 배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free alongside ship이죠. 배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3번 선측이라 함은 본선의 크레인 등 하역 도구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의 장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배 옆에다가 둔다라는 의미는요. 만약에 컨테이너 화물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 크레인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크레인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리 내라는 의미예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4번 당사자들은 지정 선적항 내의 적재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 인코터뷰 조건 중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오는 건 없어요. 다 무조건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5번 운송비 및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는 거죠? 매수인. 6번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FAS 규칙은 부적절하며 FCA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매도인의 공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컨테이너 뭔지 아시죠? 엄청 큰 거. 거기에다가 물품을 다 집어넣고서 그거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가 이제 부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야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이 배에다가 물건을 실으려면은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고 못 실죠. 사람이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은 여기에서 물품을 인도받아요. 배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컨테이너 터미널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이만큼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컨테이너 화물을 배에다 실으려면 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일하는 분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 FA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하고 매치가 잘 안 되겠죠. 왜냐면 FAS에서는 인도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컨테이너 화물이라면 인도가 보통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컨테이너 그 터미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FAS인데 컨테이너 화물을 운반한다 라고 한다면 FAS보다는 복합 운송 조건인 FCA가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FAS라고 하면 우리가 배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미 FAS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트레일러도 사용이 되고 배도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해주는 FCA 조건이 더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7번. FAS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 통관을 해야 한다.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FOB 조건 나옵니다. FAS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여기까지의 위험 비용을 전부 다 매도인이 부담하면 되고요. 다음에 FOB. 이 FOB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돼요. 1번.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친 후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선박의 본선상의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수하게 되는 거래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실게요. 컨테이너 없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지금 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온보드 더 베슬이죠. 매도인이 물품을 여기까지 올려줬을 때 그때 인도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FOB 조건.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FAS하고 같은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겠죠. 만약에 컨테이너 화물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여기에 못 올려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FOB 조건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운반한다면 FCA 조건을 사용을 하라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2번.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은 물품이 본선상에 적재되는 시점이래요. 인도도 그렇고 위험도 그렇고 비용 부담도 그렇고 전부 다 FOB 본선 적재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3번에 FOB, CFR, CIF 조건과 관련한 위험 부담의 분기점은 화물이 본선에 적재된 때로 규정한다. 지금 CFR하고 CIF는 아직 안 보셨죠? 근데 CFR하고 CIF도 똑같이 본선 적재 시점이에요. 인도가. 뒤쪽에서 보실 거고.
4번 해상 운송, 내수로 운송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5번 운송비 및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이 배 있잖아요. FOB 조건에서 이 배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매도인이라는 거예요?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매수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6번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운송되는 경우 매도인은 대개 본선의 선상이 아닌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FOB 조건이 아닌 FCA 조건이 더 적합하다라는 거죠. 이걸 그냥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요. FCA는 복합운송 조건이니까 컨테이너 화물이면은 트레일러도 사용해야 되고 배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 및 내수로 전용 조건인 FAS나 FOB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가장 유사한 조건인 FCA를 사용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7번 FOB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 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거나 수입 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번 CFR Cost and Freight 조건이에요. 지금 이 X웍스 조건이랑 FCA, FAS, FOB 같은 경우에는 인도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그때까지의 위험과 비용만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였죠. 요거 세 기준이 똑같았어요. 근데 CFR 포함을 해서 4가지 C 조건에서는요. 인도 위험 장소하고요. 비용 구분점이 달라요. 그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실 거예요. 1번 오직 해상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CFR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두 번째 운임 포함 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 운임 포함 인도는 CFR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조달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본선에 이렇게 적재한다는 의미는 우리 FOB에서 보셨으니까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A, B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물품을 쫙 보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요. 가고 있는데 이제 얘가 단가를 1원에 팔았어요. 근데 B가 C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C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1.5원에 좀 구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C한테 물건 팔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오는 도중에 이제 C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딱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둘이 계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코텀즈 조건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CFR 조건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CFR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줘야지만 인도 의무가 완성이 되는데 이미 적재가 돼 있는 상태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적재가 되어 있는 물품을 조달할 의무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는 이미 그렇게 본선 적재가 되어 있는 물품이라면 그거 그냥 그대로 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달의 개념입니다. 자, 4번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이걸 좀 잘 보세요. CFR에서 인도 조건은요. 본선 적재 시점이에요. 그리고 위험의 분기점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입니다. 근데 비용이 조금 달라져요. 뭐냐? 수출국이랑 수입국이고요. 여기 이제 배가 이렇게 있어요. 물품을
본선에 적재를 해줬어요. CFR 조건에서. 그러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위험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비용은요. 요거 운송비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송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지정 목적 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계약에 대해서 매도인이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은 운임 부담이 매도인께 되는 거죠.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여기에서 물건이 출발을 해요. CFR 조건이고. 그러면 이 운송계약 자체는 지금 매도인이 체결을 했고 운송계약에 해당하는 비용도 매도인이 냈어요. 근데 위험, 인도 의무는 본선 적재하는 순간에 이미 끝난 거죠. 즉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배에 해당하는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을 했고 배가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배가 가는 도중에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송하는 도중에 물품에 손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은 하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물품의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가지고 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계약에서 항상 목적항을 명시하면서도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위험은 어디서?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하는 시점에 이때 이전한다라는 거예요. 6번.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구간에서 위험 부담을 매수인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품이 망가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보험 부보도 매수인이 들면 됩니다. 7번. 물품을 수입 통관하거나 수입 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매도인은 수출 통관만 하면 돼요. 수출 통관. 8번.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운송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대개 본선의 선상이 아닌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CFR 조건이 아닌 CPT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 여기 8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아까 전에 FOB하고 FAS가 FCA로 대체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논리예요. 근데 얘는 이 CFR 같은 경우는 왜 CPT예요? 조건이 다르니까. 왜냐면 F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매수인한테 있어요. 근데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거를 찾다 보니까 FAS, FOB는 FCA가 되는 거고 CFR은 CPT가 되는 겁니다. CPT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6번에 CIF가 나오네요.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입니다. 1번,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뭐하고 뭐까지? 자, 여기서 조금 추가가 된 거예요. CFR에서 CIF로 바뀌었죠. 인도하고 위험은 똑같아요. 본선 적재 시점. 그때까지의 위험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운송계약 체결은 매도인이 여전히 하는 게 맞고요. 거기다가 보험계약까지 해줘야 된대요. 보험료까지 납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CI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아까 CFR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수출국, 수입국, 배가 있어요.
물품을 본선에 선적을 해주면 이제 매도인의 의무는 마무리가 되고요. 위험 부담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이 됐습니다. 근데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해줘야 돼요?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수입항까지 도착할 때까지 운송계약을 체결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아까 CFR에서 설명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보험계약 같은 경우에는 CIF에서 매도인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도 보험부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한? 매도인에 의한.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험부보를 매도인이 했어요. 그러면 보험금도 매도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을 하려면요, 해당 파손되는 물품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분필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분필이 망가졌을 때, 손상되었을 때 이 분필의 주인이 누구여야 돼요? 제가 되어야지만 내가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위험 부담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물품에.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위험 부담이고요. 보험은 매도인이 부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상에서 물품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에 부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많이들 헷갈려 하시니까 잘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서 생각해 보세요. 보험 부보는, 보험 가입은 매도인이 해줘요. 대신에 이 해상 운송 구간상의 위험 부담,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품이 손상됐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매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3번 볼게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110% 이상에 대하여 단지 최소한의 담보조건, 클라우즈 C라고 되어 있죠. 뒤에 뭐 ICC, 우리가 인스티튜트 카르고 클라우즈를 줄여서 ICC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ICC C 조건으로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ICC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담보되는 위험이 되게 좀 범위가 좁아요. 그냥 되게 기본 옵션 같은 베이직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CC C. 다음에 4번, 이 규칙은 오직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 전용이고, 5번 대부분의 내용은 CFR과 비슷해요. 여기가 비슷하고 뭐만 추가된 거예요? 보험 부보 의무만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 CIF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같이 공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FOB 내용만 딱 공부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매도인한테 운송계약 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럼 뭐예요? CFR로 바뀌는 거고, CFR에서 보험계약을 매도인이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CIF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공부를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조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번. CPT, Carriage Paid To예요.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자, 아까 전에 5번하고 6번에서는요, CFR, CIF 설명을 하면서 운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7번의 CPT하고 8번의 CIP 보면요, Carriage, 즉 운송비라고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CFR하고 CIF는 우리 해상이잖아요. 해상. 배에 해당하는 배 운송수단에 대한 비용은요, 우리가 운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임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7번, CPT. 선택된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번,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 당사자 간에 이러한 장소에 합의가 있는 경우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를 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게 뭐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요. CPT는 CFR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대신에 인도 장소가 어디냐면 FCA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 공장은 아니고 요 제3의 장소만. 그래서 인도 장소는 제3의 장소가 되는 거고요. 위험도 거기까지만 매도인이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제3의 장소라고 한다면 수출국 내에 어떤 특정 장소가 되는 거죠. 자, 3번.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자신의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운송인한테 제3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때에 인도 의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4번. CP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 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거나 수입 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 이게 CPT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FCA에서 뭐만 추가하면? 운송비만 추가하면 CPT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해지겠죠. 자, 다음에 8번.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선택된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2번. 기본 개념은 CPT와 동일하고요. CPT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 부보 의무가 추가된 것이 CIP다. 아까 요거 보셨죠? 요 CIF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운송 수단만 바뀌면 CIP도요. 복합 운송 조건이긴 한데 배 사용할 수 있어요. 배 사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만약에 배가 아니라 비행기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경우에는 CIF는 사용될 수가 없겠죠. CIP가 사용이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이것도 인도 장소가 제3의 장소고요. 그 장소까지 위험 부담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보험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CIP 조건이에요. 3번.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되 물품이 적출지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 조건이다. 4번.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매도인은 매매계약 가격의 110% 이상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CIF랑 똑같죠. 근데 최대의 담보 조건 A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ICC A 조건이고요. CIF는요, ICC C 조건이에요. 요게 2010에서 2020으로 오면서 바뀐 내용입니다. 2010에서는요, 둘 다 ICC C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개정되면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있고 요것만 A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C하고 A의 차이는 C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열되어 있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ICC-A는 상대적으로 그 보험이, 그 나열되어 있는 위험이 많은 거예요. 다음에 9번 D 조건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 조건이죠. 이제부터는요, 목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물품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수입국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1번,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 2번, 매도인이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며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채, 여기 체크해 두시고,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의무를 완수하게 되는 거래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자, D, A, P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요 P 같은 경우에는 place잖아요. delivered at place. 어디냐? 이 수입 국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물품이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장소까지 들어온다라는 의미죠. 이 장소는 예를 들면은 매수인의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창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릅니다. 다양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수입 국가 안에서의 어떤 특정 제3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제3의 장소인데 이거는 CIP까지의 제3의 장소는 어디예요? 수출국. D조건부터는 제3의 장소가 수입국 이렇게 바뀝니다. 출입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그 장소까지의 위험 부담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비용 부담도 여기까지 갖다 주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까지는 어디다 줄쳐놓으시라고 했어요? 양하지 않은 채로. 자, 그러면 요걸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수입국이고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물품이 배로 들어왔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물품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타고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DAP에 따라서 제3의 장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지 않은 상태, 즉 여기에 물품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로 매수인한테 전달해주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좀 중요해요. DAP 조건에서. 3번,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 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코텀즈 조건에서 DAP 조건은요. 매도인이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매도인이 만약에 매수인하고 합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물품을 양하를 했어요. 물품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분명히 비용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면. 4번, DAP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 통관을 하여야 한다. 5번, 당사자 간에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고 수입 관세를 부담하여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하도록 원하는 때에는 DDP가 사용되어야 한다. DDP하고요, DAP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으면 뭐냐면 DDP는 수입 통관 의무가 매도인한테 있어요. DAP까지는 아직까지는 수입자한테 있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DPU 조건. 요게 이제 2020 들어오면서 새로 생긴 규정이에요. 물론 이제 과거에 있던 게 이름 조금 바뀌고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DPU로 바뀐긴 한 거지만 일단은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2020년도에는 문제가 뭐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delivered at place unloaded 해서 도착지 양하 인도예요. 양하. 도착지에서 양하한 상태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볼게요. 나머지 내용 다 똑같아요. 근데 이 트럭이 여기까지 왔을 때 매도인이 이 트럭으로부터 물품을 내린 상태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DAP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요? 물품을 양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거고 매수인한테 물품을 판매할 때 이 양하 비용까지 고려해서 단가를 산정을 하겠죠. 자,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고 2번, 매도인이 본인의 책임 하에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한 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화물을 언로딩, 양하한대요.
그렇죠? 언로딩 하여 수입 통관을 하지 아니한 상태. 근데 아직까지 수입 통관 의무는 매수인한테 있습니다.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적치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수하게 되는 거래 조건이다. 3번 DPU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 통관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수입 통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다 DPU는 제3의 장소, 이것도 수입 기준인데 DPU하고 DAP하고 차이점은 얘는 양하하지 않은 상태, 얘는 양하가 된 상태가 되겠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때까지의 위험 부담, 비용 부담을 매도인이 갖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DDP가 나와 있어요. Delivered at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1번에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2번, 매도인이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후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지 않은 채로, 여기도 좀 체크를 해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DAP에서 물품을 양하지 않은 채로 인도를 했죠. 근데 DPU로 넘어가면서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인도를 했는데 그 다음 조건인 DDP에서는 다시 양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하겠대요. 요게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체크를 잘 해두세요. 양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의무를 완수하게 되는 조건이다. 3번 DAP와는 달리 수입 통관의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으며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에 따르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 DDP인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엑스웍스 조건이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위험 및 비용 부담이 가장 무거운 거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기재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3의 장소예요. 그리고 수입과 입국가 기준이고요. 양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장소까지의 위험 부담을 매도인이 갖는 거고요. 다만 비용은 뭐가 조금 차이가 나요? 수입 통관과 관련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수입 통관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읽어보신 내용하고 이 표 내용하고 같이 보시면 해당 인도 조건의 인도 위험 비용이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한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인코텀즈를 우리가 한글로 공부하시고 문제를 한글로 푸시는 거는 지금 무역 계약 파트에서만 그런 거예요. 이 인코텀즈 조건이 무역 영어 파트에서는 또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신 내용들이 있죠. 요거는 영어로 한번 보셔야 돼요. 원문으로. 근데 인코텀즈 내용 정리해 드리고 그 뒤에 몇 페이지 뒤에 보시면 이게 원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게요.